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시장이 섹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럭셔리 산업입니다. 제 이과적인 머리로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통계 등 숫자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감성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해결하는 럭셔리 산업은 이해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기술 기업, 소비재 기업 등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어필할 때 소비자들이 느낄 효용 가치를 가지고 설득을 하곤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협업을 하기 편하다, 이 치약을 쓰면 치아 미백 효과가 있다든지 등 소비자들이 느낄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반면에 럭셔리 시장은 효용 가치보다는 브랜드 가치, 이미지, 인지도 등이 더 크게 작용하곤 하죠. 명품 브랜드 로고 하나만 달려 있어도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없는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가성비 넘치는 제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 짝퉁이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죠. 또 일반적인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잘 예측하여 수요에 맞춰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제품을 100개씩은 준비해 둔다는 것이죠. 명품 브랜드들은 이상하게 100명의 소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10개씩만 가져다 둡니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공식도 사용하지 않고 경영을 하는 희한한 영역이죠. 근데 또 이러한 전략이 먹힙니다. 최근 15년간 패션, 의류, 럭셔리 시장의 주주 수익률은 연 11% 정도로 대부분의 섹터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주 수익률이란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IT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죠? IT 섹터는 동일 기간 연 6%, 헬스케어 섹터는 연 4%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익률 비교는 전부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럭셔리 산업의 이상한 경영 전략은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흥미로운 럭셔리 시장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리셀, 중고 시장의 출현이죠. 먼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뤄볼게요. 다들 디지털 하시면 이커머스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명품의 온라인 판매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LVMH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렇고 맥킨지 자료에서도 2025년도까지 럭셔리 제품 판매량의 20%는 온라인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해요. 이 리포트는 코로나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아마도 온라인 판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럭셔리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했었고 저도 대차게 물려있는 파페츠라는 주식이 럭셔리 이커머스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제 스탠스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냐? 바로 온라인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기준 순수하게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한 판매량은 8%, 순수 오프라인 판매량은 22%, 나머지 70%는 온라인에서 영향을 받은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제품에 대한 특정 콘텐츠 및 광고를 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구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온라인 영향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깁니다. 18년도 기준 모바일의 사용 시간이 데스크탑 사용 시간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년도 대비 18년도의 모바일 사용 시간은 2.5배나 늘어났죠. 따라서 단순하게 데스크탑을 사용하던 시간이 모바일로 넘어온 것이 아닌 진짜로 모바일이 점유하는 저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밖을 거닐고 배너 광고, 옥외 광고, 지하철 광고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는 현실 세계의 콘텐츠로 인하여 명품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모바일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의 특징은 오프라인과 비슷하게 저희가 체류하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누군가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고 누군가는 유튜브, 누군가는 틱톡을 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세계에서 제품을 찾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구매 여정을 생각해보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철수는 인스타에서 샤넬 가방을 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실제 제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가방을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영희는 주변 지인이 샤넬 가방을 들고 있는 카톡 프사를 보고 유튜브에서 후기를 찾아보고 페이스북에서 해당 가방이 나왔던 패션쇼를 둘러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터치포인트들, 채널들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통하여 접근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시크한 척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에서는 발랄한 모습을 보이면 소비자들은 갸우뚱하겠죠.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업들이
브랜드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소셜 채널들을 운영하는 이유가 전부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따라가야 할 숙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1세기 규칙에서는 명품 브랜드들도 벗어나진 못한 모습이죠. 근데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현재 오프라인 이벤트들의 예산을 더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는 패션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면 패션쇼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과 패션쇼를 했다는 기사 정도의 홍보 효과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패션쇼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레드카펫, 포토월에서 초청받은 스타들이 셀카를 찍어 인스타에 올리죠. 즉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온라인 콘텐츠가 되어 과거 오프라인 이벤트들 효용의 몇 배는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예산을 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하는 데 더 쓰고 있다고 하죠. 오늘의 메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는 리셀 시장, 중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품 중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브랜드들이 정말 싫어하겠다 싶었습니다. 중고 시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규 명품 소비량은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대학 전공서적 시장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고 시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신규 소비량이 잡아먹혀버렸죠.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중고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명품 브랜드들이 협업을 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찌, 입생로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캐링은 중고 이커머스 플랫폼인 베스티에르에 투자를 했죠. 더불어 최근에 명품 브랜드인 알렉산더 맥퀸과도 협업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하죠.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이야기는 해야겠죠. 중고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의 핵심 가치, value proposition은 환경보호라는 트렌드를 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타인에게 판매함으로 의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가장 크죠. 그리고 최근 ESG 트렌드까지 타고 있기에 글로벌 트렌드에 잘 올라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더불어 명품 비즈니스 자체가 환경보호라는 트렌드에 올라타 있습니다. 자라나 H&M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질이 낮은 옷을 많이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공격을 받곤 합니다. 반면에 명품 브랜드들은 한 번 사면 수년, 수십 년은 입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에르메스, 샤넬 같은 클래식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며느리한테 물려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쓰곤 합니다. 이제 중고 명품 플랫폼들은 현재 명품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비싼 명품을 한 번 사서 계속 입을 것을 더 저렴한 중고 명품 3번 사서 돌려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더불어 중고로 산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착장을 구상해 볼 수도 있죠. 명품을 자산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분명히 패션 아이템으로서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고로라도 명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다음번 구매에도 럭셔리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 효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보이는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광고들이 사실 많이 보면 예뻐 보인다는 노출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들이며 제품에 대한 애착, 브랜드에 대한 애착 역시 중고 명품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는 럭셔리 제품을 입문하는 터치포인트가 바로 중고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의 선물하기가 뜬금없는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이유가 입문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비슷하게 중고 명품 사용자들은 미래 신규 명품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중고 명품 플랫폼을 많이 모아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면 신규 소비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상 제품을 사도 어차피 중고 제품으로 되팔면 된다는 기저를 깔아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신상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저희 주식쟁이들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은 피하는 것처럼 중고 명품 시장은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상 제품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브랜드가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어도 중고 명품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럭셔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름값, 브랜드값이 전부인데 이러한 브랜드가 특정 플랫폼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강력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들은 명품 시장의 크기를 키운다면 마지막 요소는 협업을 통하여 가속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럭셔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고 디지털 터치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고 리셀 시장이 가지는 강력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흥미롭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